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발이 좀 부어서요. 몸이 굉장히 좀 힘든데 여러분들 혹시 아프시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이 우선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해 가면서 주식 투자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실시간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가 또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 잘 올라오던,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반등과 함께 잘 올라오던 정유, 화학, 조선주들이 급락이 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코스피를 좀 밀었습니다. 그래서 1950선은 지켜줬습니다. 1952.84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약 9.95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전일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바로 멘토님들의 의견도 그랬고 저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라는 것이 반등을 준 것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참고가 됐더라면,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정유, 화학, 조선주들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시기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은 590선이 지지가 되면 바로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590선 이틀간 강하게 지지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추가 상승해서 드디어 코스닥 600선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58포인트가 오른 600.61포인트에 마감이 됐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환율은요, 6.40원이 오른 1090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대외 불안은 조금 상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시장을 낙관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오늘 최영동 멘토님하고 손대상 멘토님 모셔놓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동 멘토님 얼굴 요쪽에 뭐 좀 나셨어요? 예, 요새 좀 신경을 좀 썼더니 피부 트러블이네요, 그죠? 네. 발음 좋으신데? 예, 제가 뉴요커 발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병군 멘토님은 항상 그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아니요,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 얼굴을 보면서 건강을 체크하거든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예, 간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몸이 약해서 같아요. 예, 나이가 어리신 분이 몸이 약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요? 자, 일단 최영동 멘토님. 예. 풍선 효과 연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풍선 효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5년 반 만에 600포인트 고지를 좀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유가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어찌 보면은 이제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외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매수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들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지역에까지 좀 올린 그런 이제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대미문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양시장 다 매도입니다. 예.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관 쪽도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배팅을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가 반등과 더불어서 상당 부분 우리나라 증시의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죠. 근데 그런 측면들이 이제 유가가 이제 다시 한번 8%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8,000계약 넘는 종목들을 좀 내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미결제 약정까지도 좀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코스피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조금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닥 쪽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수익률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부분들 본격적 수익률 게임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닥은 오늘 600포인트를 밟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예.
손대상 멘토님. 네. 600포인트 본치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사실은. 그렇죠. 예, 이거 언제 봤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2008년입니다. 정확하게. 예, 네. 정확하게 2008년인데 그때 혹시 전문가 생활하고 계셨어요? 전문가로는 안 하고 네. 주식일은 계속 하고 있었죠. 아, 주식일은 계속 하고 네네. 계셨습니까? 2008년도, 저도 그때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2008년도면. 근데, 그때 600하고 지금 600은 굉장히 느낌도 좀 다릅니다. 그죠? 많이 다르죠. 예, 예. 그렇죠. 자, 오늘 600포인트 돌파가 되면서, 코스닥, 기간 매수가 이제 좀 들어왔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기간 매수가 들어올 때가 사실 또 고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 그 525포인트 부근이었죠.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월 말 같은 경우 사실은 6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많이 가졌었는데 매도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600포인트 돌파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6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600포인트라는 지점이 뭐였냐면 그게 저항이다. 무슨 저항이냐면 심리적 저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기 위한 법칙이 있죠.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야 되고 이전의 저항이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셨어야 돼요. 즉 600포인트가 심리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지선까지 확인이 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유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추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석유의 생산량이라든가 혹은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추기가 줄었다고 하고 파업이 9곳에 사업장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지 줄었다라는 사인이 어디에서든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뭐 유가에 대한 얘기가 또 시장에 발목을 또 잡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오는 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테마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봤을 때 여전히 테마 위주, 실적 위주의 종목군으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닝 시즌은 절반 지났습니다. 절반 지났는데 기업에서 실적은 40%밖에 안 나왔어요. 40에서 45% 정도. 아직까지 나올 실적은 많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의해서 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테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리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빠르게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크가 먼저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손대성 멘토님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예, 있습니다. 강의하고 계셔서 그런지 늘 체크하는 버릇이 먼저 있으시네요. 그죠? 네, 미리 준비한 자만이 또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손만 대면 상할 겁니까? 손만 대면 상각합니다. 예. 네.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 일단 코스닥은 분위기가 좋아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분위기로 본다면. 예. 어제 전일 전전일이죠. 조민규 멘토님 한 630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최영동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선을 조금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애매한 지점이에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예. 뭐 630, 뭐 620, 뭐 700, 뭐 700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700 가고 이제 800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수준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590포인트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580포인트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풍선 효과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또다시 한번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또 지준율 인하까지 좀 진행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3월달 들어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집행이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계속 이제 불협화음이 좀 발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액션들이 상당히 좀 빨리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의 변동 요인일 뿐이지 시장을 다시 한번 이제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이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무너질 때는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발하게 매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 오늘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을 살짝 말씀하셨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던 주체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매수를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매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같은 이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를 보고 1대1 이제 거의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필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 구간에서 흥분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흥분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언제까지 주식시장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수는 없거든요. 거품이 올라오게 되면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구간에 대해서 뭐 630이 가든 640이 가든 650이 가든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증시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증시도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195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만약에 1950 지지해 주고요. 그리고 유가 자체도 아직까지는 뭐 30불, 35불 얘기까지 나오다가 지금 40불대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경기 살아나고요. 양적 완화 진행되고요. 중국에서도 지준율 이완시켜가지고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SOL, SK이노베이션 다 두드려 맞았을 때 실질적으로 철강주도 같은 건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지수를 예측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양시장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양시장이 갈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참 쉽게 조성이 안 되는 게 저희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만은, 그건 어찌됐든 시장의 자율성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똑같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디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코스닥?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이는 거는 680포인트까지 갈 것처럼 얘기를 차트로서 보이고 있는데 얘기를 왜 얼버무리세요? 아니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려고 한 670, 80까지는 지금 보여요. 보이는데 뭐 물론 저희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측을 사실은 하기에는 불안한 거죠. 그리고 예측을 해서 맞을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우리는 610포인트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만약에 610포인트를 돌파를 했을 때 어디까지 또 올라갈 것이다. 그 하나하나마다의 전략을 다 세워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이는 거는 670, 80포인트까지 보이는데 결국은 역시 뭐 하반기로 갈수록 어닝 시즌의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는 안 좋은 실적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제 바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670포인트까지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람이신 거죠? 갔으면 더 좋겠죠. 예, 네. 실제로 가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예, 다들 좋으시겠죠, 뭐.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돈이 안 벌리는 게 이상한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님들 수익률도 다들 좋으시고요. 지금 오히려, 리스크적인 요인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실은 낙관적인 전망을 좀 내놓는 것이 시장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낙관론은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아직도 고평가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도주군의 형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 좀 담보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이 양적 완화에 본격적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 요 세 가지 논제로만 본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추가적 상승을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환율이 되겠죠.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들어온다면 그들의 또 환차익을 또 노리는 세력들이 결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또다시 한번 우리 최영동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급락적 요인. 그러니까 오를 때는 계단식인데 떨어질 때는 폭포수입니다. 쭉 빠지죠. 그죠? 그런 요인들이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그리스에 대한 그렉시트에 대한 불안함. 그들이 그렉시트를 할 거라고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즉 EU나 유럽연합이나 22
그다음에 IMF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과정에서 스페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한 번의 급락 사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자율성인데요.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다면 이 부분도 없지 않아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한다고 보십니까? 금리 인하요? 예. 이번에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적극적인 대응. 그렇습니다. 인하 나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에서도 역시 동일한 우리만 그래 상황이 원고로 갈 일어나기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도 금통위가 좀 늑장 대응을 하잖아요. 그것 뭐 때문에 선제 대응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늑장 대응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부 같은 경우는 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의 목표를 좀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상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 좀 확대해서 좀 더 잘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역시 대학교 교수 이미지가 있으십니다. 자, 두 분의 얘기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아직은 낙관론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야. 그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에서 자동운전 자동차를 본격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벌써부터 미니밴을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CBS 제휴사인 KPIX는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에 조회한 결과 애플이 미니밴을 리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니밴의 상단 모서리 4곳에는 아래쪽으로 향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애플이 자동운전 기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날 뉴욕 증권시장에서 애플의 주가가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시가총액 7천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세계 IT 기업들은 잇따라 무인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연 애플도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무인차 개발에 뛰어들까요? 그에 따른 애플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숨겨진 비책이 공개됩니다. 예, 애플이 참 무인 자동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게 참 반토막 물린 사과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야, 이게 뭐 애플 좀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한테 좀 밀린다 싶으니까 예. 사물 인터넷 쪽에서 특히 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삼성은 가전을 만들어내는 회사고 애플은 순수하게 쪼매난 가전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회사가 갑자기 무인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예. 자,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내용일까요? 참 그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네. 목격됐다는 주장이라고 그렇죠. 지금 목격됐다는 제기가 되고 주장이지. 있다는 얘기까지 예, 나왔어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러다가 뭐 외계인 얘기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외계인이 문제라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실개발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실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이러한 이제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자동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자동차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오히려 웨어러블 쪽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애플이 진행을 해왔었던 뭐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딱 주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웨어러블 쪽에 좀 포커스를 좀 1차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게 자동차 쪽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오히려 스마트 디바이스의 다양화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좀 체킹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 2015년도 한 해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웨어러블에 새롭게 시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좀 시험해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 어떤 식으로든 애플 쪽에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액션들을 취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좋은, 뭐 새로운 이제 투자 모멘텀들을 시장에다가 다시 한번 좋은 재료들을 좀 던져주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인 자동차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예, 되고, 예.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동 항법 시스템만 그렇죠. 적용을 시키면 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무인 자동차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좀 아직은 제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뭐 관련 법규라든지 그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예. 사람과의 이제 생명이 좀 이렇게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뭐라 그럴까 시차가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운전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 남한테 맡겨보시면 불안하죠. 아유, 집사람한테도 맡기고 불안합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운전을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자, 제가 반대한다고 산업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손대상 멘토님하고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최영덕 멘토님은 IT 쪽의 어떤 혁신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자동차 산업의 혁신이라기보다는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IT 혁신이란 것이 과연 이 자동차나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 이런 것들이 IT 혁신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가 이게 전자제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큰 전자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전자제품. 어떻게 보면 배도 지금 자동항법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자동항법 시스템은 적용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무인 드론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장난감으로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돈이 몰리는 곳에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영향이 최근에 그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냐에 따라서 우리도 역시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무인차로 다 뛰어들고 있고요. 뭐 아우디라든가 벤츠, 현대기아차, 도요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자동차 완성업체 같은 경우는 다 무인차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역시 무인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사실상 뭐 크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시범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애플 역시 뛰어들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되었던 우버 역시 뭐 무인차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역시 바이두가 무인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당연히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보다는 웨어러블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동차 자체보다는요, 다른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이제 무인차나 혹은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뭐 끝에 정점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뭐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언맨 3였나요? 자동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의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IT 중에서도 뭐 인공지능은 향후로 점차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 쪽으로. 네. 이게 이제 향후 미래 산업은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의 어떤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가. 그렇죠. 뭐 네. 대선 테마도 3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뜨는 것처럼 뭐 동일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야 뭐 일단은 이런 산업군의 성장이 결과적으로 예. 미래 산업의 어떤 발전을 가져온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영역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아직은 먼 미래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무인차가 단계가 한 5개 정도로 나눠놨더라고요. 처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급차에 많이 보이는 뭐 드라이버를 도와주고 뭐 중앙성을 뛰어넘었을 때 뭐 자동적으로 소리가 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가다 보면은 운전하기 싫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엑셀을 밟기 싫다. 그러면 뭐 크루즈 항로도 계속적으로 좀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크루즈 그런 모습이 시스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목적지를 설정을 해두면 자동적으로 좀 가는 물론 사람이 타고 있어갖고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맨 마지막 5단계, 4번째 단계도 있고 5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자동적으로 진짜 사람이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예전에 그 키트 같은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은 3단계고 5단계는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거죠. 키트, 야, 진짜 꿈의 차였죠. 우리 예, 어렸을 때 참 마이크를 보면서 예. 야, 그 저도 마이클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최영동 교수님 마이클처럼 생기셨어요. 예,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데이비드 하세로프였나요? 아, 그 그렇습니다. 분이 예. 예.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었는데 최영동 교수님 약간 그 데이비드 하세로프를 좀 닮았습니다. 일단은 보면 지금 무인 자동차가 가기 전에 예. 한 섹터가 먼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스마트카 쪽인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무인 자동차도 스마트카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스마트카라는 것이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좁아졌는데도 예.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 속도를 줄여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운전자가 눈 깜빡임이 없으면 졸음운전 경고를 해주는 예. 시스템이고 이런 그 각종 차의 편의시설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결국 무인 자동차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스마트카 쪽을 지금 집중해보는 전략은 어떠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게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뭐 일단은 뭐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들은 뭐 갑자기 뭐 뚝딱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이제 뭐 브레이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텔레메트리 시설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편의 시설 자체가 이미 일상화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무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뭐 뜬구름 잡는 뭐 무인 쪽에 대한 포지션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합니다. 너무 먼 미래 얘기보다는요. 지금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성장성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슈는 여기서 짤막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하고 와서 또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2015년 2월 5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막상막 같은 매수 시즌2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이소닉이 오늘장 3.1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8%의 수익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4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대상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이 있네요. 자화전자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중 대상이 오늘장 0.38%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장대진 멘토의 한국주철간, 예, 훨훨 납니다. 예. 저도 참 좋게 보았던 종목이라고 숟가락까지 얹었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 마감하면서 추천 2주 만에 2주도 채 안 걸렸죠. 34.3%의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면서 2위 자리를 꿰찼고요. 3위는 정재웅 멘토의 인선 ENT가 오늘장 12.62% 역시 급등 마감하면서 32.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선 ENT도 제가 숟가락을 살짝 얹은 종목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랩이 28.5%를 기록하면서 총 2종목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5위는 이정수 멘토의 ICD가 24.5%를 기록하면서 5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예, 오늘 1위. 이정수 멘토네요. 시그네틱스가 1위 자리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네요. 어제 5위였던 순위를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한데요. 이번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이정수 멘토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130.2%입니다.
1위 자리 굳건히 지키고 계시고 2위는 조민규 멘토가 자꾸 주춤하고 있습니다. 87.3%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장대진 멘토가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했습니다. 한국주철관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72.32%로 3위로 등극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유닛 테스트로 금메달, 은메달 100%와 41.1%로 모두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성 멘토의 암호태기 꿋꿋하게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이 확 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코스닥의 어떤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코스닥을 정확하게 또 잘 올라올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신 멘토님들이 더욱더 소중해 보입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 네 종목 들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순이라는 종목을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그 안에서 이제 섹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도 다양한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을 좀 시켜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이소닉이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는 뭐 덜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15년도에 대한 성장성 부분에서 이제 하이소닉이 조금 더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수익률로는 8%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오늘자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밑꼬리 없이 지금 끝난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500원대로 좀 가볍게 좀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증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고점까지 저희가 목표를 했었던 4,5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휴원스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휴원스 조금 아쉽습니다. 예, 예,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날아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휴원스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수익률에서 좀 처지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시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1.06% 손실률 자체가 4.3%고요. 그리고 이제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6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증시가 하락을 한다 아니면 또는 재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주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안정적인 포트라는 차원에서 휴원스라는 종목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휴원스가 안 올라온 건 참 이해가 예,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저 역시도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고, 자, 세 번째 종목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KCC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포커스는 좀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유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KCC라는 종목을 좀 편입을 좀 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KCC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제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소 조금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라는 성격이 좀 있고요. 그리고 KCC만이 가지고 있는 뭐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서 뭐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50만원대, 55만원대에 대한 박스권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KCC만큼은 0.74%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좋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유럽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KCC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 자체만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는 한번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CTC 바이오죠. 예,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확하게 맥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500원대로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제가 약간은 좀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완벽하게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요번 주 화요일이겠죠. 요번 주 화요일 날 7,500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눌림목 구간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자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오늘 같은 경우는 갭으로 상승을 해서 플러스 2.17 마감을 했습니다. 자, CTC 바이오로 추천을 드렸을 때 기본적인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성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기사가 상당히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 종목은 2014년도에 대한 실적보다는 오히려 2015년도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2014년도에 새롭게 또 공장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매출액까지 고민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은 장대 양봉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CTC 바이오가 2015년도에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손태성 멘토님인데요. NC소프트의 김택진 회장하고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주길 바랬는데 이들이 조금 뭐 흐지부지 조금 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넥슨이 NC소프트의 주가 평단이 한 26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오늘 코스피는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이 6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어째 제 포트에는 다 코스피 종목만 널려 있습니다. 근데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꿋꿋이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나노스 같은 경우 먼저 확인을 좀 시켜드리자면 지지선이 있어요. 지지선이 있는데 한도가를 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뭐 매도 처리되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NC소프트 싸움보다는 뭐 계속적으로 한 20%대까지 올라갔다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14년 그 3월과 4월의 고점이 23만 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1,000원 차이를 남겨두고 일단은 목표가 도달은 못했는데 뭐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3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를 했던 뭐 한 25만 원 수준까지는 뭐 레벨업 할 거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자화전자인데, 자화전자도 뭐 작은 종목이지만 역시 코스피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고점 부근에서 저항이죠. 저항 부근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만 뜨게 되면은 급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뭐 버텨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주 중에서 이제 SKC에 대한 얘기인데,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다 좋은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전에 그 저점과 고점이 좀 공존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한 31,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31,000원을 뛰어넘는 순간 추가적인 상승 또 한 번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중기적인 목표가란 38,000원대까지는 어떻게든 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대상도 역시 뭐 조정 받을 때에서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2014년 저점과 고점을 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한 4만원 정도가 저항과 지지가 좀 공존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조정 받을 때에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조정 받아야 될 곳에서 조정을 받는데 불구하고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된다라는 건 뭐 상승으로 올라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종목 다 코스피 종목인데 뭐
그래도 시장 대비에는 충분히 뭐 긍정적인 수익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버텨갖고 좀 더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수익률입니다. 뭐 기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수익률인데. 기는 안 죽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시장 대비 너무 약하신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수익률이세요. 예, 원래 저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한번 숙여봤습니다. 네. 이걸 뭐 예. 감독님 카메라 잠깐만 치워주시고요. 액션을 좀 취해봐야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멘토님들의 에이스까지 좀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우리 최영동 멘토님의 오늘 히든 카드와, 그리고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히든카드, 앞서 이제 손혜성 멘토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벼가 많이 익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익었어요? 예, 오늘 히든카드를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작년도 초반대의 가격들을 일단은 뭐 어제자에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돌파를 시켰던 모습들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다소 좀 아쉬운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리아 서킷가 무슨 회사인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PCB 제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에 뭐 빠졌다라는 이 부분들은 코리아 서킷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휴대폰 부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정상화 이루어지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랐어요. 2달 동안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주가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일단은 3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들, 4분기에 대한 실적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들이 일단은 이 매출액이 1,534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135억입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4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2015년도에는 상당 부분 주가 회복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회복세를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편적으로 스마트폰 쪽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리아 서킷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코리아 서킷가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를 맞았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인터플렉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회복세들이 점쳐지면서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더라고 때문에 양 종목군들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셔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계단식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한 단계 상승을 할 때마다 항상 눌림목 구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13,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12,000원대까지의 조정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들을 뽑아냈고요. 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직전 고점, 작년도에 대한 고점 자체를 돌파시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강점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의미 있는 고점 자체를 상당 부분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와 더불어서 매물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밑방에 깔려있는 7,000원대와 만원대에서의 매물대 자체를 다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조금만 더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상당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매수 좀 골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매수 가격대는 다만 좀 타이트하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의 음봉 흐름들, 그리고 앞전에 보여줬었던 계단식 상승에 대한 눌림목 구간들을 잘 활용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500원에서 14,000원대까지의 매수 관점 유지를 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길게 잘 들어가겠습니다. 단계적인 목표가는 주봉상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대까지 움직임들 한번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도 높게 드린 만큼 손절가 자체도 상당히 조금 낮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자도 조금 더 러프하게 12,000원대에 대한 움직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코리아 서킷에 한번 잘 요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맛있는 음식으로 한번 좀 입에 넣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음식 얘기까지 나왔어요. 입에 침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였는데요. 노란 벽시 색깔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 우리
손만 대면서 안까 손대상 멘토님. 예, 오늘 히든카드 그리고 추천 포인트, 가격 전략 같이 노란 벽시 색깔처럼 네, 알겠습니다.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드디어 이제 수익률 1위를 하려고 예, 실적보다는 예. 이제 기대감으로 노린 좀 종목입니까?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그 오바마 정부에서 이슈가 됐던 게 있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불어주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풍력주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도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서 풍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불어넣어주고 있고 국내 쪽에서도 전남 쪽에 풍력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신재생 에너지는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완전히 뭐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뭐 태웅을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웅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는데 이전에 10위 안에 코스닥 10위 안에 하던 종목들이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그 종목들은 아직은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뭐 조선 기자재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풍력이라는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히 뭐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여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웅의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의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놨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샀다 팔았다가 중요한 거지 폭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급등에 대한 쉬어가는 현상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두 타이밍으로 좀 나눠서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7,000원을 좀 돌파하는 시점이 좀 이상적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를 돌파하게 되면 18,500원이 2차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의한 매수를 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애널리스트가 태웅에 대한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일단은 뭐 35,000원, 33,000원대까지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일단은 2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25,5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역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지지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났던 게 15,850원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박스권대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OBV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매집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상적인 매수는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17,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1차 매수 18,500원, 2차 매수 목표가 25,000원, 이탈가 15,8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진다라고 하더라도 좀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떻게든 15,000원 언더에서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재복수전 노려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로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좀 차트상으로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태웅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웅을 그럼 지금 장기 성장세로 보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일단은 18,500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오늘 어제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타이밍에 일단은 1차 매수 정도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근데 이게 국제 유가가 조금 아직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때 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신재생 에너지는
꾸준히 투자가 갈 될 수밖에 없는 없다고 곳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고심 어린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태웅, 다음 주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는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후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